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시간이 정말 날아갑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20일이 지났고요. 음력으로 이제 또 설이니까 지난 연말에 새해 결심 같은 거 못하신 분들은 새해 아직까지 음력으로는 연말이니까요.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서 새 결심, 스마트한 뉴이얼즈 레졸루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 새로 신간 책이 나왔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영익 교수님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책 제목은 위기는 새로운 기회와 부자를 만든다. 책 제목이 빅 웨이브입니다. 거대한 물결, 거대한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교수님의 제가 방송을 꼬박꼬박 이제 챙겨보는 이유가 교수님은 일단은 그 의견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시잖아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명확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 제시하실 때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기에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내러티브만 쭉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보다는 그냥 소설 적듯이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을 하거나 투자적 전략을 세울 때 교수님이 이용하시는 이런 데이터를 늘 체크해서 보기 때문에 교수님 데이터를 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보면 제가 쭉 한번 봤었는데요. 목차를 보면 삼고의 원인과 해소 방향. 저도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할 때 작년에 가장 큰 주식 시장 하락의 원인이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과 해소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달러의 종언. 최근에 교수님하고 저랑 의견이 또 비슷한 점이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인데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저나 교수님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시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아마 보신 것 같고요. 미국 자산 가격의 거품 발생과 붕괴 이런 부분도 있고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배분 전략에서 재밌는 소제목이 코스피 언제 사야 하나. 주택가격은 고평가 해소 국면 초기 주택가격의 기준하면서 PIR, PRR 이런 지표들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지 제가 좀 잘 모르는 그런 부동산 쪽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이렇게 언급을 해 놓으셨고요. 주식 비중 늘려야 할까? 국민연금은 왜 해외 주식에 집중하는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과 명목 GDP 성장률 이런 것도 있고요. 국민연금이 맞닥뜨릴 위기. 그리고 이제 파트 2 뒷부분은 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기회를 잡아라고 하시면서 투자의 신호를 잃는 경기 순환. 저도 어제 이제 저녁에 이 경기 순환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리고 물가와 소비를 잃는 GDP라고 되어 있고요. 흐름을 좌우하는 경제지표 또 총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이 나와 있고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분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책이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북스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또 금요일이니까 빠르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세계 기록만 9개, 생존율 98%, 8,000명을 살린 간 이식의 신이라고 돼 있는데, 사진에 올해 74세인 이승규 서울 아산병원 석좌 교수는 요즘도 하루 6시간 집도한다. 지난 11일 인터뷰도 후배 대신 수술해야 한다며 서둘러 끝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마다 어떤 진료 과목이 강하다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운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용사도 어떤 회사는 가치주 잘하고 어떤 회사는 모멘텀 플레이, 어떤 회사는 성장주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KBS인가에 보면 그 프로를 가끔씩 보다 보면 야, 저렇게 병원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장인 같은 의사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산병원 하면 이제 간암 수술 뭐 이쪽이 강하다라고 저도 들었었습니다. 아마 이 이승규 교수님이 계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아침 7시 한국의 서울 아산 병원입니다. 한국의 한 간 이식팀이 독자적인 수술 방법으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이 병원은 320여 건 이식 수술을 했는데 한 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술 성공률이 96%에 달합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15년 전인 2008년 12월 미국 방송사 ABC의 한 기자가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앞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했고요. 그 기자는 이 병원의 간 이식 센터 의료진을 한국의 드림팀이라고 불렀고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요 뉴스가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 언급이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15년 전이었었네요. 그 칼잡이가 바로 이승규 석좌 교수님이신데, 2008년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간이식 학회에서 외국 의사들은 생체 간이식의 메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간이식 세계 최고의 자리는 더 굳건해졌다고 합니다. 이승규 교수님이 이렇게 회고하셨는데요. 1997년 2월 성인 생체 간 이식을 시작을 했는데, 환자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간암 절제 수술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수술당 평균 10시간에서 15시간 걸렸습니다. 환자는 밀려드는데 의료진은 부족하고 그래서 수술의 많은 부분을 혼자 했죠. 30분 쪽잠만 자고 일어나도 거뜬했습니다. 수술 참관용 받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병에 등을 대고 잤죠. 이렇게 세계 간이식의 메카가 되면서 아산병원 간이식 센터는 의료진이 230여 명으로 늘었고요. 의사도 전임교수, 임상교수, 전임의, 펠로우, 전공의 등 23명이라고 하고요. 간이식을 받으러 오는 환자는 중증 중에 중증, 간경화, 간부전, 간암 환자인데 의식불명이거나 자기 호흡이 약해서 인공호흡을 하거나 소변이 막혀서 몸이 퉁퉁 부었거나 심장이 약해 체순환기구를 달고 온다. 이 교수는 바람 앞에 촛불 같다고 표현을 했고요. 이 교수팀은 생존 가능성이 4에서 5%만 있어도 이식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승규는 복서다. 수술장이 사각의 링이다. 상대 주변을 빙빙 도는 아웃복서가 아니라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인파이터다. 끝을 보지 않으면 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내사자의 간이나 기정자의 간을 떼고 말기 환자의 간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식을 한다. 간정맥, 문맥, 담도 순으로 무수한 혈관을 연결을 한다. 말기 환자의 간을 제거하려면 들러붙은 혈관과 막힌 혈관, 기형혈관 등의 숲을 14에서 15cm 파고들어야 한다. 펑펑 쏟아지는 피가 시야를 가린다. 수백 병의 혈액을 쏟아넣는다. 참
이승규 팀은 세계 최초 제조기다. 99년 세계 최초로 변형 우엽 간이식에 성공을 했고요. 세계 표준 기법이 됐다고 합니다. 2000년 두 사람의 간을 조금씩 떼어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2대1 이식을 성공한 것도 세계 최초고, 지금까지 600여 명의 말기 환자가 이 기법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92년도에 내사자, 94년도에 생체 간이식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세계 최다인 7,000건 간이식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9월 8,000건을 돌파를 했네요. 세계 기록을 9개에 세웠고 의학 교과서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세계가 이 교수팀에 놀라는 이유가 있는데, 수술 후 1년 생존율이 98%나 되네요. 3년이 90%, 10년 89%. 와. 근데 미국은 각각 91, 84, 76인데 이 교수팀을 능가할 데가 없다. 그의 연구실에는 철제 몽골 기마병 조각상이 있다. 예, 사진에 나오는데요. 왜 이걸 갖다 놓으셨을까요? 몽골 환자가 준 선물이다. 이 교수는 이식 전문 의사는 몽골 기병과 다름없다. 아산병원은 돌격대다. 파이팅 정신이 중요하다. 후계자에게 이걸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예, 참.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과반에서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전부 다 이제 의대를 채운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또 그게 맞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씩 의료 강국, 바이오 강국이 되고 있잖아요. 의료 강국이 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간이식 있는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은 그 세계 탑티어적인 그런 의료 시술의 노하우를 제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또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설하고 거의 20-30년 차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초격차를 또 유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훌륭한 장인 정신을 가지신 그런 의사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잖아요.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 여러 강의를 하면서 의사분들이 주식을 잘한다고요. 의사분들이. 그 왜 의사분들이 주식을 잘하시냐면, 제가 그 배경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두렵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살 때 따라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도 되나? 그렇게 이제 주식은 대중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 때 따라 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관적일 때, 그럴 때 용기 있게 액션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그게 실제로 힘드는데, 의사분들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 또는 시술을 하는. 그렇다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을 할 수 있는 때인가 아닌가,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싼가 비싼가에 대한 진단을 하잖아요. 그 진단에 대한 프로세스가 주식도 똑같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요렇게 진단을 해서 주식을 하는구나를 깨달은 분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2-3년 동안 유튜브를 보고 그런 부분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결국 이제 나의 본능을 이겨내고 이 액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딱 액션하려면 두렵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결국은 90% 이상은 내가 알았는데 못했다. 그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투자해서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의사분들은 진단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엑스큐션이라고 그러죠. 실행, 우리 여기 보면 엑스큐션 버튼 있잖아요. 엔터 버튼. 이거를 바로 하는 게 또 몸에 배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의사분들 중에는 이렇게 보면 진단과 주식시장의 진단과 그리고 지금 해야 될 때 맞네 그런 판단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액션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주식을 평균적으로 보면 잘하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런 삶의 원동력 118세 수녀의 메시지라고 돼 있는데, 야, 우리가 인간이 120세는 못 넘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110세 넘기신 분도 제가 주변에서 잘 못 봤기 때문에 근데 118세 수녀님이 계셨었네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렇게 100세가 넘으신 우리 업계에 우리 인류의 이 원로격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나 이런 기사나 영상은 제가 잘 찾아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시잖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수녀 앙드레. 세계 최고령자인 프랑스의 수녀 앙드레, 본명은 루실 랑동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오늘이 20일인데 17일 11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선 시대의 질곡을 겪은 그가 생전 남긴 메시지는 평생 이를 놓지 말 것과 더 많이 사랑할 것이었네요. BBC 등 외신이 앙드레 수녀가 프랑스 남부 항구 도시인 툴롱의 양로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고요. 1904년 2월 11일 태어난 앙드레 수녀는 프랑스의 소도시인 알레스에서 3명의 오빠와 함께 자랐다고 하고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후 파리, 마르세유 등에서 가정교사와 간병인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40세에 한 자선단체에 입회하면서 수녀의 삶을 결심한 이후에 프랑스 중부 비시에 위치한 가톨릭 병원에서 고아와 노인을 돌봤었네요. 75세에 은퇴하면서 툴롱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일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로원에서 지내면서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돕고 주민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AFP 등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108세가 될 때까지 일했다면서 사람들은 일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내게 일이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메시지를 하나 건졌네요. 나는 108세 때까지 일을 했다. 사람들은 일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내게 일이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김영석 교수님도 뭐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많은 강연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봉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108세네요. 제가 워런 버핏이나 그 찰리 먼거 보면서 찰리 먼거도 올해 이제 우리나라 나이도 100세 되셨죠. 보면서 나도 100세까지 일할 수 있구나 그런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앙드레 수녀님을 보니까 108세까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녀님이 2021년도에 코로나에 전염됐지만 탈없이 회복하면서 최고령 코로나 생존자 기록을 얻으셨다고 하고요. 수녀님이 당시에 뉴욕타임즈 등에다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담담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는 약 한 세기 전인 1918년부터 2년 동안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으로부터도 살아남으셨죠. 네, 그때 1917년, 18년 그때 전 세계 인구의 5천만 명 이상 죽었다는 스페인 독감에도 살아나셨고 양로원 측은 그가 하루 한 잔씩 와인을 마시고 초콜릿을 조금씩 먹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술을 못해가지고 하루에 한 잔 와인 한 잔 마시면 저는 거의 반 잔이 아니라 3분의 1만 마셔도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루에 한 잔씩
그거 보면 저는 술 잘 마시는 분들 보면 체질이 건강 체질이시구나. 알코올 분해 요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그동안에 쭉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긴 하시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좀 건강 체질을 타고나신 분들 아마 굉장한 건강 체질 슈퍼 DNA를 가지고 아마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120년 가까이 살며 그가 얻은 교훈은 남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인터뷰에서 우리가 모두 이런 자세를 공유한다면 삶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수녀님 말씀 항상 명심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김정탁의 인문지리 기행인데 서울의 최대 경쟁력은 산과 강, 무위자연을 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질문들을 가끔씩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을 설명을 쭉 해드리면서, 결코,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강의하다가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정탁 노장 사상가라고 하시네요. 이분이. 매력적인 도시 한양, 우리나라 행정지명에는 산천과 관련한 게 많다. 이런 식 이름 짓기는 다른 나라에 없는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산과 관련해서는 부산, 울산, 군산, 익산, 안산, 괴산, 아산, 예산, 논산, 경산, 양산이 있네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하천과 관련해서는 인천, 춘천, 부천, 동두천, 이천, 포천, 화천, 제천, 진천, 서천, 옥천, 영천, 합천, 사천이 있다. 이게 다 네천자를 쓰는군요. 들판과 관련해서는 수원, 철원, 창원, 남원이 있고 땅의 평평함과 관련해서는 가평, 양평, 증평이 있다. 이처럼 전국에 산과 강과 들이 널려 있어서 한국인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 살기의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안할 안과 편안할 영이 들어간 지명도 있는데 천안, 태안, 부안, 진안, 무안, 신안, 함안이 있고 창녕, 의령, 보령이 그러하다. 또 풍수지리적으로 살기 좋은 걸 말해주는 지명도 있다. 한양이 대표적인데 풍수지리적으로 살기 좋은 터가 되려면 배산 임수여야 하는데 한양은 북한산이 배후에 있고 한강이 앞에 흐른다. 거기에 좌우 가림막까지 있어서 안락함도 느껴지는데 좌청룡격인 낙산과 우백호격인 인왕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흥미로운 건 지명에 양이 들어가면 강 건너 위쪽을 뜻하는데 그 강이 한강이어서 한양이라고 부른다. 양이라는 말이 양음 해가지고 위에 있다라는 뜻도 이제 있네요. 그래서 한강이 위에 있다 해서 한양이군요. 이런 설명만으로는 한양이 살기 좋은 터임을 모두 말해주지는 않는다. 배산 임수라도 땅이 습하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는데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져야 한다. 이 점이 산 사람에게 최적의 거주지인 양택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이다. 죽은 사람에게 최적의 거주지인 음택도 마찬가지다.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관에 물이 고인다든지 하면 몇 자리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땅이 습하지 않은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네요. 한양은 북한산에서 한강으로 기울어진 지형 탓으로 물이 잘 빠지게끔 돼 있다. 그렇네요.
배산임수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것도 높은 산과 낮은 강으로 생겨난 경사 때문이고요. 이 점이 강 건너 위쪽에 자리한 양택의 참된 쓸모이다. 한양 천도 후 물 관리를 위해서 청계천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경사만큼이나 물을 잘 빠지게 하는 장치는 없다. 게다가 그 언덕이 남쪽을 향해 있어 벽까지 잘 들어오므로 비가 어지간히 내리지 않으면 땅에 물이 오래 고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한성이라 부르면 듣기 불편하다. 성은 외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담에 불과하므로 한양이 지닌 풍수지리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서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한성이라고 고집한다. 수도를 일개 성으로 낮춰서 호칭하는 건 한국을 속국이나 변방점으로 여기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일제감정기 때는 서울을 또 경성이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대신 서울 경자를 사용해서 식민지 조선의 수도로 지켜 세웠다는 알량한 배려가 느껴져도 중국이 한성이라 부르는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네요.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1840년대 김정호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선전도를 1864년 전주에서 중간한 지도. 수선은 서울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천혜의 터전은 강북으로 제한되는데 강남은 배산임수의 지형이 아니라서 이에 포함될 수 없다. 강남 한가운데 위치한 잠실은 비가 많이 내리면 물에 잠겨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 그대로 뽕나무밭이었다. 그래서 잠실이잖아요. 지금은 한강의 댐들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돼서 택지로 바뀌었고 언젠가 북한이 댐을 열어서 수공을 하면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긴다고 해 화천의 평화의 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강남은 물에 취약해서 한강의 댐들이 버텨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 힘들다. 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부르던 서울은 북경이나 동경과 도시 구조가 태생적으로 다르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데 반해서 한양은 북경과 동경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본거지를 지금의 동경인 에도로 옮길 때 해안을 메꾸는 등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었네요. 북경도 영락제가 자신의 조카 건문제를 죽이고 수도를 옮길 때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조성한 도시였네요. 이런 인공적 작업이 뒤따랐기에 도시명에 경을 삽입을 했다. 그래서 서울이 자연분만의 도시라면 북경과 동경은 인공분만의 도시인 것이다. 비유도 참 멋지게 하셨네요. 우리나라에는 한양 말고도 양으로 끝나는 지명이 전국에 산재하는데요. 인천에는 계양, 계양이 또 그렇네요. 경기도 고양, 계양은 개수나무가 많아서고 고양은 높을 고자를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옛 이름은 남양이었었네요. 화성 앞바다를 아직도 남양만으로 부르고 있고 강원도에는 양양이 있고 충청도에는 단양과 청량이 있네요. 제천의 옛 이름은 봉량이었다고 합니다. 전라도에는 담양과 광량이 있고 경상도에는 영양, 함양, 밀양, 언양, 진양이 있고 밀양은 낙동강 지류가 구불구불해진 탓에 강이 촘촘히 흘러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2007년 프랑스 칸 여장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영화 밀양이 비밀스러운 햇살, Secret Sunshine으로 번역되었는데 구불구불해 촘촘해진 강 건너편 위쪽이란 밀양의 원래 의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게다가 비밀스러움은 비밀이란 단어에 비를 뜻하지 촘촘하다는 밀과는 다른 의미다. 크게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우리가 뭐 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뉴스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도시가 개발이 되었고 왜 서울은 예전부터 이렇게 수도의 역할을 계속 해왔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여기 서울에 모여서 살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판단이잖아요. 이게 내가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아주 빼어난 풍수지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었네요. 네. 저도 사무실을 구할 때 지금 저희 회사 여기 중소기업중앙회 7층에 바로 앞에 이 여의도 공원이 쫙 펼쳐져 있고 바람이 굉장히 잘 듭니다. 네. 저도 그런 걸 약간은 따지는 편입니다. 네. 항상 떠오르는 해가 저희 사무실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요. 네. 그런 걸 많이 조금 따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거의 편의성,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꼭 금요일 날 이 중앙일보에 나오는 김영석의 백년 산채 요 기사도 항상 체크를 해보는데요. 일주일 내내 이제 시장하고 싸운다고 그죠? 예, 마음 고생을 많이 하니까 김 교수님의 또 좋은 말씀을 또 챙겨봅니다. 자본주의의 끝없는 진화, 경제의 목표는 휴머니즘의 고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일이다. 강연을 끝내고 학생들의 질문 시간이 되었다. 한 학생이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내 대답은 이랬다. 진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의 더 소중한 과제를 소홀히 하면 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경제가 인간 생활의 전부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네요. 쉬운 예가 생각난다. 나는 교수이고 가난하다. 내가 바람이 불고 먼지가 휘날리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내 동창이 자가용을 타고 지나가다가 옆에 와 서면서 내 차를 타라고 권했다. 옆자리에 앉았던 내가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는데 너는 자가용을 타고 나는 걸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친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러면 내 자가용 차와 너의 학문 사상과 바꾸자. 나는 네가 존경스럽고 부러웠다. 내가 야 그런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재산을 다 준대도 내 학문과는 바꿀 수 없지.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가. 네, 그냥 정말 간단한 비유네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좀 너무 물질주의 사상이 너무 좀 심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소중한 가족 간에도 뭐 다툼도 많고요, 그죠? 그렇다면 가장 소망스러운 사회는 어떤 편인가?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기본 소득이 보장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람 각자가 원하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찾아 행복한 생활을 즐기면 된다. 인생은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 구현에서 조화롭고 보람 있는 삶을 완성하면 된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면 생각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 미켈란젤로의 조각과 시스티나 교회 벽화를 보려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얻는 수입이 해마다 5억 달러는 된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어떤 기업가도 그런 경제적 혜택을 남겨줄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의 기초는 의식주의 해결로 그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학문, 예술 등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혜택이 목적이 된다. 그런데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운동권 출신들이 예전에 내게 질문한 학생의 경제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과제를 붙들고 권력으로 국민 경제를 이끌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기초적인 인문학적 소양만 갖추고 있었어도 해결할 문제다. 약간의 부적용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때와 비슷한 1961년 겨울이었다. 뉴욕에 갔다가 경제학을 전공하는 후배를 만났는데 내가 물었다. 처음 미국에 와서 한 학기를 보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 아메리카라는 큰 수박이 있는데 정치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겠는데 경제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 정책이 좋을 것 같다. 최근에는 사회주의자들까지도 자본주의는 곧 끝날 것이고 공산주의가 사회경제의 최상의 길이라고 주장할 정도가 되었는데 라고 했다. 예, 이게 1961년 겨울에 이런 대화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 교수의 대답을 잊을 수 없다. 얼마 전 소련의 후르쇼프 수상이 미국을 다녀갔고요. 유엔에서 연설을 끝내고 뉴욕 거리를 지나다가 록펠러 센터 앞에서 한두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밑에서 희생당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다음 날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반박했다. 후르쇼프 수상은 록펠러 센터 같은 시설이 개인의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미국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법적인 대표는 개인이지만 소유주는 그 회사나 기관의 주주들이다. 예를 들면 체이스 맨하탄 은행도 록펠러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록펠러는 주식 5%까지만 소유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나머지 95%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갖는다. 그 5% 수입에서도 세금이 있고 록펠러가 갖는 것은 경영과 운영권이고 그 이윤으로 어떻게 사회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기업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 학자는 학문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듯이 기업인은 기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메리카의 경제관이다. 아, 그렇네요. 방금 요 부분이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참 중요한 얘기네요. 예, 이 기업이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개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의 주주 명부를 보면 항상 좀 깜짝 놀래거든요. 다 뭐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ETF고 그 ETF는 또 수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401k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근로자들이 가입한 퇴직연금에서도 그 ETF를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그 기업의 혁신을 통해서 만든 그 부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도 만들었지만 그 만들어낸 가치를 또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주식시장이다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렇게 소련의 후르쇼프 수상한테 이렇게 반박을 딱 하셨었네요. 좋은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중앙시평 추가 성장 경제 외적 기반 없이는 어렵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TSMC 15%, 삼성전자는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TSMC랑 삼성전자 요 기사로 마지막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세계 1위였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효율성이 지난해 대만, 일본, 미국에 이어서 4위까지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기업의 효율성 상승에는 시설 투자 연구개발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네요. 밑에 표가 나오는데 지금 1등이 누구냐면요. 파란색의 대만이고요. 2등이 주황색의 일본, 3등이 미국, 그리고 4등이 한국, 중국이 5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인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65%, 글로벌 100대 기업 평균치 67%보다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기업 분석 데이터베이스인 S&P 캐피탈 IQ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대 반도체 기업의 투입 대비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지 분석을 했다라고 쭉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TSMC를 비교해봐도 삼성전자 요게 R&D인가요?
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매출 추이네요. 매출 추이. TSMC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서 27조 5천억이 됐고 삼성 200억 이렇게 분기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법인세가 25에서 24%로 떨어졌는데 TSMC는 20%이고 투자세익 공제랑 그리고 전기요금은 TSMC가 134원인데 우리가 110원 났네요. 수도요금은 TSMC가 486원인데 톤당 우리는 719원. 예, 임금은 TSMC가 9,500만 원이고 삼성전자는 1억 4,400만 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기사는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음력으로 한 해가 다 지나갔고요. 이제 설 명절이니까요. 설 명절 때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는 그런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